세션 3 지방분권적 국가운영과 안전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소순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지방분권형 소방방제 행정의 방향에 대한 발제를 해주실 한양대 박종혁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지방분권형 국가운영과 안전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이상범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두 발제와 더불어서 토론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전광섭 호남대 교수님이시고 차기 지방자치학회 회장이십니다. 두 번째 금강대 김찬우 교수님이 오늘 학교 일정이 있으셔서 우리 생활정책연구원의 김보람 원장이 토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충분한 관계로 우리 발제자께서는 한 20분 이내로 발제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으시고 또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청취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분권형 소방방제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한양대 박정혁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박정혁입니다. 그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소방방제 행정이라고 했는데 그 부제로 소방방제에서 산업안전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몇 슬라이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목차를 보면은 문제 제기를 하고 현재 이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 그리고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과 인력의 현실 그리고 지자체가 이번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딜레마가 있다라는 주제를 던져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자체에서 산업안전 역할을 강화할 거냐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연구 논문은 아니고 이런 이슈를 던지면서 아젠다를 만들어 볼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산업안전을 하기 전에 이제 재난에 관한 분류를 보면은 2018년도 이전에는 재난안전이 그 자연재해라든가 인위적 재해, 사회적 재해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2013년도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눠지면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산업안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재난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사회적 재난 안에. 근데 그게 2021년도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쪽 사회재난 쪽에 산업재해에 관한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 산업안전에 관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 기존에 있는 이런 그 자연재난 외에 그 산업안전 재해에 관한 내용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과 지방자치단체 전 세션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정부의 책임, 정부가 어떤 책무를 갖고 있나 제4조에 쭉 있고 최근에 새로 신설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쭉 어떤 것을 해야 되냐라고 그 법률적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이 지정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이 조항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 산업안전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경남 그리고 서울, 전남, 부산, 2011년도에 대전, 전북 총 13개가 지정이 됐고 아직 인천이나 광주 이런 쪽에서도 지금 현재 지정하려고 재정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지정이 됐고 그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자치를 할 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나눠져 있고 지방자치도 광역자치와 기초자치로 나눠져 있을 때 교육청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또 기초 시군 구에서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경남, 충주, 논산, 함안.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지방자치도 245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245개 중에서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는 걸로 보면 이게 지난 2월 20일 날 제가 조사한 자료인데 이걸 보면 대부분이 다 제정이 안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상위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도에 만들어지고 최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노동행정에 관한 걸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제 지방자치 행정 중에서 산업안전의 사무가 이 노동행정 사무에 포함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방자치법이 48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60년도부터 88년도까지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 군사 전두환 군사정부에 의해서 중지됐고 지방자치가 실시 안 됐고 그리고 88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91년도와 95년도에 직선제 선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제 지방자치에 노동행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4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을 때 지방자치 사무 중에 노동행정의 사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8년도에 전부 개정할 때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규정, 아까 전 섹션에서 얘기했지만 전국적인 기준을 요하는 전국적 통일 기준을 요하는 근로 기준에 관한 것은 국가사무다라는 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안에 노동행정이 포함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견해에서는 지방 노동행정이 지자체의 필수 업무 중에 지자체는 각종 조사나 통계 업무,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노동 업무도 조사, 통계, 노동에 관한 조사, 통계, 그리고 노동이 주민들 관련된 것 때 주민복지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거 자치사무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견해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노사 관련 법률상 지자체 역할 95년도에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와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 역할은 노사정 협력, 노사 분규 예방 해소 방안, 노사 안정 및 산업 평화 정착 이런 것을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지역의 노사정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노사 관계에서 지자체 역할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노사민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랬더니 노사 협력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둔 지자체의 노동행정이 본격적으로 2010년 이후에 행정 업무로서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2014년에 서울시가 최초로 노동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48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노사 관계, 노동자 근로자에 관한 노동 행정이 생긴 게 2014년도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노동 기본권이나 노동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 내용에 보면 노동이나 인권에 관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법을 하고 또 노동지원센터를 만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노동에 관련된 많은 지자체 업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노동 안전행정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기준, 전국의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한 근로기준은 국가사무다
라고 전제가 된다면 지방자치사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10년도에 중앙 정권을 지방 이양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방 이양법, 일괄 이양법에 의해서 각 부처에 관한 기능 8개 부처청의 27개 기능 65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거기에 산업안전 관련된 7개 기능이 있고 25개 사무가 있었는데 그중에 3개 사무만 실제로 이전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지자체로 지방사무로 이양되지 않는 부진 사유를 조사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사무는 나누는 기준에서 뭘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광역성, 통일성, 전문성은 국가 거다라고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산업안전이 이 광역성, 통일성, 전문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결된 행정사무는 국가사무다.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노동계나 그 경영계 모두 반대를 했다. 경영계는 그 지방에 들어갔을 때 지자체에서의 컨트롤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노동계는 이게 지방으로 갔을 때 그 규제가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둘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사유입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 수립 과정에 이해 당사자 전문가 참여 없이 그냥 그 이해 당사자보다는 행정에 관련된 사람들만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이양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향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행정에 대한 지방 이양, 이 공유를 하다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발생이 됐고, 2010년 당시에 유사한 지방 이전 노사한계 학계 모두 다 반대했어요. 다만 권한은 이양은 아니지만은 역할을 분담하자. 즉 노동 안전 보건 행정이 중앙에 있지만은 지자체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제가 발제하고 있는 소방 행정에 관한 부분은 보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입니다. 2020년도 4월 1일 날 그 전국에는 모든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화됐습니다. 이 국가직화되면서 1년 동안 2020년부터 21년 동안 1년 동안 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효과. 신고 접수에서 빠른 출동했었다. 또 지역 간의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소방 간의 처우가 개선됐다라고 하는 이런 홍보의 성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관련된 최근 이슈를 보면은 그 국가직화됐지만 처우는 그대로다. 신분만 국가직화됐고 지방 정부의 ES나 인사는 그대로 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무늬만 국가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그 소방 국가직화에 대한 그 사회적 그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소방 공무원이 어떻게 변했나라고 보면은 초기에 시작하는 것은 국가 소방과 지방 소방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국가 소방은 국가직, 지방 소방 지방직에서 국가는 치안국, 지방은 도 경찰국. 그래서 경찰과 소방을 같이 보면서 그 소방이 경찰 안에 포함된 걸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90년대 초에 지자체가 설립이 되면서 국가는 그대로 민방위나 치안국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지방에서는 소방본부로 만들어져서 소방본부, 소방서, 지역 소방본부나 안전본부 이름을 바꿨고, 중앙에서는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과 중앙소방본부를 거쳐서 2017년도에 소방청으로 됐고, 2020년도 4월 달에 지방공무원, 지방직이 다 국가직화되면서 이제 지방공무원을 없게 됐습니다. 이 소방공무원의 신분상 범주를 보면은 초기에 국가직과 지방직이 나눠졌을 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나눠지다가 중간에 경찰공무원법이 만들어졌고 지방소방공무원법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소방공무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소방공무원으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 변화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면 초기에 75년도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가 계속 지방 어떻든 중앙보다 지방의 소방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중반에 지방 소방본부가 생기면서 중앙에 있는 소방청이 줄어들고 지방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중앙 소방본부, 중앙 국가직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지방 소방공무원이 크게 늘어났다가 2020년도에 중앙공무원이 다 지방으로 되면서 아직 지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되면서 전체 6만 명 정도가 다 국가직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 신분과 소방공무원의 사무 기속이 불일치하다. 즉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재 지방소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1299법 소방기본법에는 지방소방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방 소속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서 지방사무를 한다. 소속은 지방직이고 지방조직이고 본인 신분은 국가직이고 하는 일은 지방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시도 본부에 있는 소속 신분 지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소속은 국가직, 지방 소방본부, 신분은 국가직, 지위는 소방공무원이 한다. 여기에 국가 소방청은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 그럼으로써 소방 재정을 할 때 이 국가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가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지방 소방 사무인데 거기에 국가 재정을 투입했냐 지방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저희는 표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소방 관련돼서 인력, 사무, 재정의 관계, 인력과 사무, 인력과 재정, 재정과 사무, 1사분면과 3사분면, 국가직을 국가가 하고 지방직을 지방이 하는 이런 부분 2사분면과 4사분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사분면, 3사분면 국가직이 지방사무를 하거나 국가사무를 지방직이 하거나 국가직을 지방재정으로 하거나 지방직이 국가재정을 쓰거나 국가사무를 지방재정으로 하거나 지방사무를 국가재정, 이런 부분을 개선이 된다. 이게 이제 불합리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위임이라든가 위탁 사무는 좀 별개이지만 명확한 개념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지방사무는 지방이 하고 국가사무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방법률상 소방사무에는 화재, 재난재해, 구조구급, 위급환상 이 부분을 법률상으로 해서 소방사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의 소방사무, 지방의 소방사무, 지방자치법에 상에서도 지역의 화재 예방 및 경계, 진압, 조사, 구급 이런 것이 다 지역 방위 및 지방 소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1년 이전에는 또 지방 소방이 아니라 그냥 소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방 소방을 바꾸면서 지역 3으로 확실히 명확화됐는데 이제 인력은 국가직화되고 예산은 지방이 쓰고 있고 이런 불합리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에서 소방사무와 안전사무, 재난안전사무를 보면은 재난안전사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 보면 시도 재난본부가 평균 3.5개 조직이 있고 근무인원이 71명, 시군구현 안전 전담 조직은 전체 67%만 구성이 됐다. 대체적으로 시군구 기초에서의 재난안전 담당은 한 개 내 2개 팀으로서 조사가 되겠다. 그리고 더더욱 여기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32%가 결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조기 퇴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런 것은 다른 지방 공무원에 비해 14배나 많은 수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재난안전 관련 조직이 많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안전의 딜레마,
첫 번째 딜레마는 그 행정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기관으로서는 뭘 하느냐? 각 지역에 있는 관할 지역에 있는 산업안전 예방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과징금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인데, 이런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게 사업주가 됐을 때는 본인이 직접 사업하거나 하는 안전관리자 책임, 또 그 지금 현재 지자체가 최근 5년 동안에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32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민간 위탁하는 사업도 이게 지자체 권한에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 사업주하고 여기서 있는 이 행정기관이 서로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누구는 본인이 감독하고 본인이 그 지시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과연 지자체의 업무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딜레마는 발주공사의 사업체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내 사업장을 관리해야 되는 주체. 그러면은 그 발주하는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자체의 공사들은 뭐 산업폐기물 수집이라든가 운반, 산림녹화, 노상수도, 공공청사 건립, 이런 부분들은 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에서의 주체고, 또 이런 걸 예방하는 것은 또 지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예방을 하고 본인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 소송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그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피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단체장이 똑같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냐? 우선 가장 먼저 지방자치에서는 그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 중에 산업안전에 같은 산업안전에 관한 수립 및 집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걸 하나 넣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 지역 민방 및 소방인데 아니면 여기에 산업안전이라는 걸 넣어서 이 산업안전에 관한 사무를 명확하게 지자체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럼 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인식하에 현재 하고 있는 방제 소방에 대해서, 방제는 중앙정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는 재난안전과가 할 거고, 소방은 중앙은 소방방재청, 지자체는 소방본부가 할 겁니다. 산업안전은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다 소방, 방재, 산업안전을 다 포괄하는 지자체의 기본 책무에 관한 것이 새로 하나 정의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정의된 상황 하에서의 지자체 역할이 정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박종익 박사님께서는 소방행정, 소방사무에 대한 관련된 중앙지방정부 간의 어떤 그 이양, 또 그 분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 사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13조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가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지방자치법이 미분화된 어떤 기능 또 사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산업안전의 기능을 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화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선임연구위원께서 지방분권형 국가운영과 안전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지방 분권형 국가 운영과 재난 안전 정책 방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이러한 발제를 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초연결 사회의 도래라는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고 되고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국제적인 어떠한 그 물가 압력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수급이나 원자재 압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행정 환경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른 측면의 어떤 그러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즉 대전환기적인 어떤 행정 환경의 도래, 또 재난 안전 관리 환경의 도래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미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인 현장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떤 거 누르면 예. 자, 목차는 이렇게 서론, 그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입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인데요.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5가지 글로벌 시프트, 즉 대전환기 어떤 그러한 세계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있지 않나, 놓여지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또 확장되고 가고 있고, 두 번째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 때문에 또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ESG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이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을 통해서 경제 질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굉장히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인구구조와 사회 급변의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 저출생이라고 하죠. 저출생, 고령화와 관련된 또 그런 부분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구 구조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혁명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많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이 변화 속에서 경쟁의 중심력이 그럼 과연 국가가 가능할 것이냐? 절대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 즉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자체로 국가 역량을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 특히 또 요새 또 맞춤형이다, 디테일이다 그런 거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의 중심이 국가에서 도시나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우리나라 현실, 그리고 현재 대내적 대외적 상황으로 봤을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의 힘만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는 감염병 관련된 재난이 더 자주 더 넓게 발생할 것이다. 원숭이 두 창만 관련해도 그렇게 막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거 관련된 어떤 그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갖다가 중앙 정부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 풀어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방식이든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과 디지털 대전환의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 측면을 받아들이고, 거기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잘 배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그렇죠, 대전환기 정부 간 역할 재정립과 재난 안전 정책의 어떤 그러한 방향성이 만들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제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게 되면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대전환기적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 분권형 국가 운영 체계 및 이에 대응한 재난 안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중앙 집권적 권한의 한계인데, 이것은 읽고만 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들이 굉장히 사라지게 될 수 있는 어떤 집행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특별 지방 행정기관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어떤 자율성 갖다가 굉장히 저해하고 또 비효율성 증가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정부 간 불합리한 기능 배분들, 즉 국가 사무 비중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자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중앙정부 일방적 하향적 정책 추진, 즉 국고보조 사업했을 때 너 이거 해, 돈 줄게, 그리고 돈 매칭해, 너 그런 방식의 하향적인 어떤 그러한 일방적 정책 추진이 중앙정부의 어떤 집권적인 권한의 한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지금 대전환기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는 국가 운영이나 재난 안전 관리에서 기조가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대내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타이밍이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적인 갭이 있지 않게, 정책 시차 있지 않게 하는 방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 행정 조직 자체가 에자일은 헬릭스, 이거는 뭐 경영학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지만은 갖고 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에자일 조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한 조직을 말씀드리는 거고, 헬릭스 같은 조직은 전문화된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재난 안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적 역량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역시 권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중앙이 재난 안전 관련된 권한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나 또는 조직을 다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재난 대응할 때 굉장히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거버넌스적 입장에서 중앙과 광역 기초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앙, 지방이 아니라 중앙, 광역, 기초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중앙의 역할은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고, 근데 광역과 기초 역할은 지방 분권의 주체로서, 또 광역은 기획과 규제 촉진, 그리고 기초는 광의 파트너로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역할 구분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버넌스 모형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자, 거버넌스와 관련된 개념은 굉장히 많고 또 다의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거버넌스 실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내가 어떠한 조직과 또는 같은 이해관계자와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어 갈 수 있냐 이거죠. 거버넌스 실패와 관련 사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고 여러 가지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거기에 딱 목표를 했을 경우에, 자, 그럼 거버넌스 실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 여기서는 지방이라고 했지만은 광역과 기초가 들어가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은 메타 거버넌스의 메타 거버넌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조종자 역할로서 A부터 Z까지 정책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거버넌스 형태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제도, 규칙, 구조 같은 어떤 조건을 형성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조종자 역할을 하는 어떤 중앙정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역과 기초 역할 관계인데요. 자, 지금까지 광역과 기초 역할 관계는 광역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앙정부 역할을 기초에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현장 대응 관련 상황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이 만약에 그걸 갖다가 하이어라키 구조 속에서 어떤 지시나 이행을 촉구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대응은, 현장의 대응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공동 주도 모형을 말씀드렸지만은 수평적으로 이미 자치단체끼리는 수평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 행정적으로 안 돼 있다 뿐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 파트너의 관계 형성의 어떤 그 모형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평적 공동 주도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 거버넌스를 만들자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법률적인, 즉 권한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배분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약한 지방의 논리 작동, 관계의 논리의 작동, 그랬죠. 관계의 논리의 작동은 이전까지 정부 간 관계 이론에서
저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는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거버넌스적 관계 모형은 저렇게 중앙, 광역, 기초, 주민, 메가시티는 이제는 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에 모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지방자치제 출현,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형태 연결된 어떤 그런 거버넌스 작동 체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앙의 재난관리 변화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1세대로 나와 있는데, 1세대는 토목 건설 행정이 주가 되던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재난 발생 양상도 자연재해 위주로 나왔죠. 그러니까 뭐 태풍, 뭐 풍수해, 그다음에 뭐 홍수, 뭐 그런 거 나왔는데 제방 쌓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건설행정 중심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건설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도 어떤 국가나 지방의 어떤 이원적 소방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 2세대 지방행정 중심은 행정 중심이 된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991년부터 사회 재난이 국가 재난의 문제가 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할 수 없던 그런 시점이 도래되면서 한 것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뭐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성수대교 분교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개발행정 시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사회 재난이 큰 재난으로 인식되는 어떤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때는 지방행정이 이제 그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또 변곡점은 뭐냐면은 그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방제 조직이 좀 독립되었고, 그다음에 국가 재난 관리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문 행정이라고 좀 이렇게 3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2004년 그 참여정부 이후 시기를 얘기하는데, 아마 이때 그 참여정부 출범이 어떤 재난과 관련된 변곡점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뭐 대구 지하철 참사도 그때 있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직 개편이라든지 법체계 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시기 이후에 방제처 신설이라든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이 정비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재난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냐면은 국민안전처 신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국민안전처 신설은 굉장히 비난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조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때문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었지만, 실제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 국민안전처 신설이 독립관처로서 위상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더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지금의 어떤 그런 비판이라든지, 또는 국민안전처 신설됐지만 행정 자체가, 다른 부분 행정 자체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경험과 역량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행안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로서 기구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축소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권한, 조직, 예산 등 그런 부분들이 불균형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또 행안부가 지방과 굉장히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능력이 있겠다, 그리고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이것은 조직의 변화와도 거의 유사하게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제 계획, 방제 계획은 이렇게 방제 중심, 풍수해 중심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요한 것은 제1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05년도가 좀 중요하죠. 그때부터 5개년으로 해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4차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법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 사항들은 죄송하지만 선진국 못지않게 고도화되었다, 굉장히 발달 수준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런 재난 선진국에 비해
뭐 다른 역사의 배경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발전한 제도 틀을 굉장히 완성시켜 나가고 고도화시켜 나가고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제4차 국가안전기본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국제적 흐름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각 주체들의 책임성과 그리고 각 주체들의 책임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한 것도 있고 또 기업들의 책임도 포함된 어떤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재난관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우리 단체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예방을 잘하면 재난이 사건사가 터지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한 것들 중요성을 굉장히 단체장님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방을 아무리 강조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사건 사고는 터지게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어떠한 그렇게 예방만으로 어떠한 문제를 전체 해결한다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따라서 재난은 우리 능력을 벗어나서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줄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4차 이 계획 안에서도 그러한 국제적인 정책 기조가 즉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국가 재난 안전 관리 관련된 체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자, 다음으로 지방 정부의 재난 관리 체계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주로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법 제도는 지방자치법도 있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항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보면 강제하고 있고 책임성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지자체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상시와 관련된 상황이지만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법 안에 잘 명시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광역과 관련돼서 조직 인력 상황 관련해서 광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점은 2015년 광역자치단체 안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실국 형태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재난안전 담당 부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또는 시민안전실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재안전직렬도 2015년도에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도시형과 농촌형 지방정부 구성의 차이점이 있는데 도시형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민생, 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농촌형 지방정부에서는 대부분 총괄과나 사회재난과 업무를 포함한 형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와 관련된 부분이다. 기초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 총괄 부서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 규모가 기초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한계과 정도가 모든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 관련된 업무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인력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형태에 따른 편차도 있지만은 자치단 형태에 따른 편차도 있지만은 보통 한 30명 내의 범위 내에서 모든 재난안전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또 기초자치단체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하천 업무라든지 교통 업무라든지 등등 다른 업무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성 부족과 관련된 부분은 또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방재 직렬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 초기지만은 각 지자체마다 인력 편차 크고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직렬로서 대한 어떤 그러한 측면도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업무도 많고 그다음에 업무도 어렵고 그리고 또 업무를 한다고 해도 죄송합니다만 좋은 얘기도 못 듣고 또 승진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탈하는 또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기초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안전관리 체계와 그리고 계획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그러한 조직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바람직한 재난안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재난 안전 정책 첫 번째로서 메타 거버넌스 재난 안전 구축 관리 체계를 이렇게 했고 이걸 토대로 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난과 관련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재난 안전 기본 체계죠. 이번 체계인데 그런 체계 틀 안에서 이런 체계 안에서 어떤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냐? 자, 중앙 지방의 어떤 거버넌스 구조는 지방 정부의 어떤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설정하고 방향을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버넌스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거 어떻게 왜 그런 것들이 생기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한을 나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조직을 만들어 수평적이고 협력 조직을 만든다 했을 때 중앙의 입장에서는 직권의 논리를 갖고 있고 지방의 입장에서는 분권의 논리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중앙이 갖고 있는 생각은 똑같이 항상 이렇습니다. 효율성 또는 그다음에 뭐 하향 지향성, 집행 수단으로서 보고 있고 지방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또는 상향 지향성은 자기 결정성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어느 한쪽 입장만 관철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실패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러한 실패 확률을 줄이고 정말로 어떠한 그런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안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전환기 네트워크 중심의 거버넌스 관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 규칙, 구조 등의 어떤 조건을 형성하고 조종자로서 역할하는 정부 또는 저는 BH까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메타 거버넌스적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공식적 상호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다양한 행위자와 그들의 어떤 활동을 조정하고 다른 부서, 다른 뭐 어떤 그런 활동, 권한 등 갖다 조정하는데 자, 이 경우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가 실패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렇죠. 정치적인 책임을 중앙 정부에서 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메타 거버넌스적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H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이런 형태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BH는 국가 재난에 대비한 재난 관리 기능을 확보하고 중앙 정부는 문제 해결 위기 관리 위한 중앙 관리 본부 형태로 개선하고 지방 정부는 현장 중심형 대응 체계 표준화 및 역량 강화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 다음으로는 재난안전 대응 기준, 문제 해결 상황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앙 부처에서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국가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기초정부에서 또는 뭐 광역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울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그럼에도 중앙은 어떤 기초 그런 지방정부에다가 그러한 권한 자체를 좀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책임 전가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현장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그렇죠. 권한을 갖다가 지방에 이양을 하고 그다음에 위기 대응 능력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재난의 어떤 유형을 보게 된다면 재난 유형은 지금까지 발생 원인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 재난, 사회 재난,
그리고 또 자연재해 안에서도 뭐 태풍이냐 홍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재난의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순간 증폭형, 완만 진행형, 결과 수입형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 순간 증폭형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있어서 어떤 발생 초기 대응 상황에 나타나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증폭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완만 진행형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안에 수립하지 못할 경우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뭐 강원도 산불이 나타났는데 강원도 산불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과 수습형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확 발생하고 그 발생한 시점부터 수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역할에서는 결과 수습형 쪽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 상황 인식을 토대로 해서 어떤 그러한 문제 해결 형태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초기 대응과 수습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기초지방정부 주도의 어떤 초기 대응과 수습을 복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현장 대응형 수습 복구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세 가지 형태 중에서도 지방정부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결과 수입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최초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수습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 역할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자, 분권형 체제에서는 이 부분을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완만 진행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순간 증폭형과 같은 그런 형태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방 정부가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초기 대응과 수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지자체 안의 모든 관계자들의 역량을 총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조직 안에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 해당 지자체 안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방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는 그 자원을 갖다가 획득하는 데 있어서 타 자치단체라기보다는 자체의 자치단체의 어떠한 그러한 모든 자원의 역량, 시민이라든지 자치단체 안에 있는 자원과 물자를 갖다가 총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적인 그 합의 이끌어내서 지방정부 역량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의 기초의 측면에 봤을 때도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메타 거버넌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그러시고 그런 의미가 있고 지방정부 초기 대응 주도에도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 대응 기능 및 조직에 관한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명확하게 여기 BH 중앙 지방정부 기초와 광역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굉장히 명확하게 명료하게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무 배분 기본법 등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기초적인 법률 작용이 되고 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기능과 조직 강화에 대한 어떤 명료한 부분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인센티브 조직의 중심의 유연한 지방정부 조직 구성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정부 입장이라든지 또는 광역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어떤 대응 조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방제 조직 인력 관리 체계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여지고요. 조직 체계라든지 인사 체계라든지 학습 체계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같은 경우는 에자일이나 헬릭스와 같은 즉 유연하고 전문가들이 충원돼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재난 관리자 또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전문적 역량, 정치적 역량, 행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을 통달하고 있어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과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은 면책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난 대응 책임성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학습은 직무와 성과 관리 연계, 그다음에 경력 지원 개발 등등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역량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재난과 관련된 어떠한 그러한 시스템 구축하든지 상황 인식 같은 것들은 또 정보 시스템 쪽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정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의사 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은 지능형이라고 해서 ICBM과 관련된 이런 스마트 기술 토대를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데이터 표준, 그다음에 공유 등등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데이터 중심 그리고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건 중요하고요.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향후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발표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문 박사님이 바람직한 재난안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대전환기의 시대에 새로운 어떤 재난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크게 6가지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학회는 이제 소방행정 관련 또 안전 관련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올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지방정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발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플로어에 자리를 꽉 차 모습을 보니까 오늘 산업 안전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우리 학회의 역할이 새삼 느껴집니다. 오늘 두 개의 발제는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안전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 이 중앙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의 역할, 분권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분권을 상수해 놓고 재난과 안전, 보건을 종속 변수로 놓고 독립 변수로 놓고 해법을 찾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인수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 안전, 보건, 재난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중앙정부의 공약집에도 보면 우리 윤석열 정부의 공약집 46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49번이네요. 산업재해 예방 강화. 그리고 지방정부도 안전 재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소중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해법을 찾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중앙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공약집에는 이 산업재해 예방 강화인데 우리는 이제 중앙과 지방정부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상생 그리고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건 제외하고 그러면 이 안전과 재난 이런 거 어떻게 좀 해법을 가지고 풀어야 할 것인가. 물론 한쪽에서는 안전 재난을 책임지는 소방직 공무원 이제 지방직인데 국가직으로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재난과 관련되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 분권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재난과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것들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 사무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의 특수성을 제일 잘 아는 곳이 지방에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나 교육이나 안전, 소방과 관련된 것들을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고 지방 사무입니다. 사실 소방과 관련되는 것도 이게 국가직으로서 국가 사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방도 지방 사무에 해당되고 또 재난과 안전과 관련되는 사무도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재난과 관련되는 과가 신설이 되어 있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게 중앙과 지방의 그 국가의 기능을 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의 기능이 한 65% 정도, 지방정부 기능이 한 35%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기능에 대한 그 재원은 지방정부가 한 20% 정도 세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세출은 한 60% 정도 필요한 세출은 한 60% 되니까 40%에 대한 갭을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통해서 지방을 통제하면서 지방교부세나 아니면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방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할 국가 위임 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면서 재정을 통해서 지방을 통제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이 재난이나 방제에 관련되는 그런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무에 대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재난과 소방, 이 안전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022년 1월 13일에 이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들을 많이 지방에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가사무에 대한 집행이 소홀할 경우는 주무장관이 직접 통제권을 행사하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단에 재난과 관련된 사무가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 중앙재난사무 집행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면 맨 말단에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는 지방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조항 때문에 지방에서는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재난을 방지하거나 그걸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말한 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런 재난과 소방과 안전의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재난과 이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 정립이 그런 측면에서 그 지방 분권에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런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번째 발제의 재난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아무리 BH나 중앙이나 지방에서 이렇게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중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국가의 통제권을 사실 놔주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해법이 이 스마트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재난과 안전과 관련되는 여기는 이제 지능형 ICBM 기반의 스마트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 좀 그게 재난 안전을 스스로 작동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율 작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 파리 시장의 안 이달고 시장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15분 내에 학교, 도서관, 그다음에 뭐 쇼핑센터, 의료센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도시가 이 도시의 어떤 그 편익 시스템을
그걸 창출하고 그걸 실현하겠다고 해서 파리 시장에 당선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방의 이러한 15분 내 모든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결국은 지방에서 만들어요. 책임하에 만들고 스스로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보람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금강대 김찬우 교수님 대신 아주 긴급하게 투입되었고요.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책 자문을 맡고 있어서 그 인연으로 대신 네,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쨌든 삶도 그렇고, 네, 국가적인 것도 그렇고 생명과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박종혁 교수님, 이상범 위원님 발제로 또 저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 재난 관리는 그 안전과 또 사회 연계 그리고 효율적 시스템 이 세 가지 요소가 핵심인데 그 세 가지 요소를 갖추려고 한다면 지금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더더욱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또 지역으로 커뮤니티로 더욱더 그 재난 관리나 또 안전 관리에 대한 것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버넌스 아까 이제 그 주체에서도 그 주민도 거버넌스 체제에서 하나의 엄연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에 대한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이 주민 밀착형,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밀착형의 그런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에 좀 이제 더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일본에서 그 오래 살다가 그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 좀 송구하지만 그 물론 일본이 재해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각 지역에서 그 시군구 차원에서의 그 재난 안전 관리, 재난 예방 계획 그리고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실 말이 1년이지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세우는 것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고 그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왜냐 그 지역의 그런 산업재해든 재난 관리든 그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도 있지만 뭐 건축물도 이제 새롭게 매년 생기고 있고 또 그런 산사태라든지 여러 그런 좀 기후 위기라든지 굉장히 그게 시기라든지 지역에 따라 상황도 다르고 매년 또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지자체 차원에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소방 이제 그 관련돼서도 나왔지만 그 소방 관련된 그 출장소가 전국에 어쨌든 3,230개가 일본이 있는데 그 소방 본부가 있고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조직들이 공적 조직으로 아예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행정 체계로 잡혀 있지만 공식 기구이면서도 독립 기구이면서도 그것은 주민들이 대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그 조직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이제 공식 조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다 각자 업을 가지고 있는 그 시민들이지만 그 시민들이 소방단의 그 일원으로서 늘 항상 일상적인 그 재난 관리, 재난 예방의 그 한 구성원으로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부야에서 이제 활동을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시부야구에서 또 이제 그런 방제라든지 재난재해 특히 그런 예방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그런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데 그 지자체마다 굉장히 좀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런 그 이제 재해 예방 안전 관리 교육을 좀 지자체마다 개성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시를 함으로써 그 시민들이 굉장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지자체별로 이렇게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부야구의 그 공립 공원이 이제 요요기 공원이라는 곳에서 원래 공원에서 취사를 하면 안 되는데 구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특별히 허가해서 그 공원 내에서 뭐 1박 2일, 2박 3일 시민들과 함께 그 캠핑을 하는 거죠. 취사를 직접 하면서. 그래서 공원 내에서 캠핑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많은 그런 안전 관리라든지 또 그런 커뮤니티 이웃 간의
그런 그 서로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만들면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든다든지 굉장히 좀 창의적인 방식들이 많이 녹아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방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방의 중요성을 그런 일상적인 그런 교육이나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 개선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력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그 국가 그 소방 공무원 분들이 이제 국가 공무원직으로 이제 바뀌면서 뭐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또 여전한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또 되어 있지만 물론 국가 공무원이냐 지방 공무원이냐 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좀 권한의 부분에 권한 이양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아까 계속 현장 대응형이라는 것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중앙에서 이제 지방으로 그런 이제 소방이 이제 지방사무로 이전됐지만 여전히 더더욱 현장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시군구의 그 단체장이 물론 그런 뭐 지휘라든지 그런 권한이 있지만 감독, 지휘, 지도, 감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장이 그 모든 그 지역 내에서의 혹은 또 그 현장을 잘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장 대응형이라는 것이 그냥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더더욱 더 밑으로 정말 그 현장을 더 존중하고 오히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이런 얘기도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한 사람이 소방 그 공무원 한 사람이 대응해야 되는 그 시민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900명이고 일본이 이제 800명 정도 한 명당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민의 양이 근데 우리나라는 1,300명으로 이제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시민들을 이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그런 사건 사고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비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런 처우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국가에서는 국가직으로 되면서 국가에서는 이제 지방사무 소방이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그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라는 것. 근데 지방은 또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국가 공무원의 지방의 재정을 쓰기 어렵다라는 여러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현장의 그런 소방 공무원들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 공무원 그 공무원들의 그런 그 재난 관리직의 가장 그 직무가 순환 가장 잦은 보직이고 가장 열악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공무원에서의 그 재난 관리라든지 이 소방 쪽의 역량이 전문성과 역량이 너무 그 쌓이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산업재해 이 부분이 이제 사회 재난에서 이제 미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새로운 재난 분류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만 그 분류 체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의 정비도 이제 필요한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법이나 뭐 산업재해나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나 이 재난안전관리 관련된 기본 그 재난 관련의 개별법 자체가 7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70개가 넘는 이 법 때문에 그 협조 체계가 굉장히 불명확하거나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면서 또 비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보고 지휘 체계라든지 또 책임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새로운 분류 체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늘은 뭐 소방 또 재난 관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재난 안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산재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념적으로 좀 포괄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뭐 여러 아까 뭐 분류들이 나왔지만 뭐 자연 재해라든지 인적 뭐 재해라든지 핵심 기반이라든지 뭐 생물학 뭐 그런 전염병 문제 그러니까 위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그 지방 분권을 이야기할 때 그 지방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안전 보장과 위기 관리의 문제로 좀 총체적으로 그것들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자율 방제를
그런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더더욱 더 밑으로 그 커뮤니티 단위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틀, 그리고 그런 안전관리 플랫폼과 같은 그런 판을 그 지방 행정이, 지방 정부가 그것들 만들어주는, 그래서 뭐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안전 보장 체제가 지역의 커뮤니티 단위에서 좀 구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뭐 중앙 뭐 이제 지방 정부 여러 그것들이 나왔지만, 중앙에서 아까 이제 BH 뭐 현장 방문, 뭐 노고 격려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지만, 사실 너무나도 오히려 그 현장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연구라든지 연수와 교육과 아카이빙, 특히 아카이빙 이런 부분의 그 중앙에서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그런 그 대응을 잘 못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잘 축적하고 아카이빙해서 그것들을 연구하고 다시는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제와 두 분 토론을 잘 들었고요.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성함하고 직장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우리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김영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좋은 발제 감사하고요.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 자치, 지방 분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은 다 알지만 사실 체감적으로는 조금 잘 안 와닿았던 것들이 좀 사실인데요. 사실 좀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지자체의 중요성, 그런 현장 작동성 이런 것들을 많이 체감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좋게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과거에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노동부나 저희 공단에서 이제 직접 그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기술 지도하고 하면서 이제 산재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타치하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뭐 민간체 예방 기관과도 협업하면서 점점 넓혀 나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과거서부터 이제 지자체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좀 더 이제 더 저희 커버리지를 넓히려고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지자체 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그 인력이나 이런 예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협업해 나가는 부분에서 장애가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어떤 큰 그 획기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런 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고, 저희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뭐 코로나라든지 코로나를 통해서의 어떤 그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부각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제도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예산 인력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호응이나 어떤 그런 뒷받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게 선순환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사실은 이런 학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어떤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발굴 보급해 주시면 그러한 역할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잘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체감적으로 더 많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 네, 우리 원장님. 예, 오늘 모처럼 저도
이제 꾸준히 앉아서 학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이라기보다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상범 연구위원님 발표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 대응 기준을 이렇게 분류하시면서 순간 증폭형, 완만 진행형, 결과 수습형, 요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산업안전 사고 재해를 분류를 한다면 요 세 개 내지는 그 세 개의 종합형 뭐 어떤 쪽에 속할까요? 아까 이제 현재 지방 정부의 해결 수준이 결과 수습형 위주였다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 순간 증폭, 완만 진행, 결과 수습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산업 안전 분야에서 지방 행정을 가져간다면, 이제 대입을 한다면 어떤 유형의 사고로 산업 안전 재해를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셔야 할까요? 뭐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뭐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질문보다는 저는 안전보건공단의 인천광역본부 사고조사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세미나에 기대를 갖고 온 것은 법 4조 2하고 4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갖고 왔는데, 재난 쪽으로만 너무 발표를 해주셔서 포커싱이 돼 있어서. 근데 사실은 재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 및 대비 업무를 철저히 한다라고 하면 그 지자체의 책무와 연결은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난이라고 하는 놈은 뭐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큰 놈이 재난이고 작은 놈은 재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로자는 한 명이 사망하면 재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적 대규모 인적 사고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래서 뭐 15명 이상 이렇게 사망해야 그렇게 해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가 돼서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학회라는 것도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지방자치의 책무 그 부분 쪽으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학회가 많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 4조 2, 4조 3 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중대법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중대법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자체 관리라고 인력 같은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전혀 없거든요. 방재직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 법이 4조의 2나 4조의 3은 관할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관한 지원 업무를 하도록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연구도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초구청의 안전관리자 이양직입니다. 오전에 아까 또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이 안전이라는 자체가 한자를 풀이한다 그러면 지붕에 여자가 있고요. 또 전자라는 것은 지붕 아래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모습입니다. 두 글자 다 사람이 편안하게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현재 제가 이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도 안전 쪽에서 한 20-30년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이제 좀 우리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일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전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을까를 돌이켜 볼 때,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과연 안전이란 교육을 얼마만큼 시키고 있는가 돌아볼 때 너무나도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부터 좀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면은 미소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생소하거나 아니면 약간 기피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책임자들, 경영자들은 안전 하면서 그거 좀 돈이 많이 들어가 이런 형태로 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구청에서 이제 그 어떤 안전과 관련된 재정을 쓰려고 하다 보면 그 예산이 없어요. 하면 탁탁탁 막힙니다. 교육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그 예산 미리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조차도 우리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교육에 좀 어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마치 건설 예산에서 딱 몇 프로 이렇게 지정하듯이 안전에 대해서도 예산을 딱 정해가지고서 그 정도는 이상은 써야지 어떤 점수를 좀 많이 준도록 하는 것. 다음에 세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이런 우리가 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현재 1월 27일 된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때부터 이제 중처법이 딱 발효가 됐는데 그 이후로 현재 사실 이제 모든 구청, 모든 공공기관에 안전관리자 또한 그 보건관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그분들이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하면서 돌이켜서 이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이건 내 일이야, 이건 저 사람 일이야 하면서 구청 안에서도 많이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건 내 일인가? 이건 저 일인가 하면서 사실 분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에 대해서 되는데 과 안에 재난안전팀이 있고 또한 그 중대재해팀, 중처법 안전팀이 따로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재난안전팀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리에서 또 조금 더 좀 상세한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예전에 한 800명 되는 기업 무역회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경험을 당했냐면은 우리는 800명의 그 직원이 있는데 우리는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어. 전부 다 사무직이야. 그러면서 안전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안전교육도 안 시켜도 되고 우리는 사무직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해당 없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미약하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다른 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뭐냐고 하면서 너무 거기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재교육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우리 안전공단이라든지 안전교육원에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계시고 우리 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재교육, 피드백과 관련된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플로에 질문이 없어서 그러면 발제자분께서 두 분께서 한 5분 내외로 질문 내지는 또 이 코멘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권 박사님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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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바로 그냥 저거 받아 적었는데요. 재난안전 대응 기준 분류 관련해서 산업안전재로 쪽 분류하는데 어떤 쪽으로 좀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방행정에 어떻게 좀 개입할 수 있을까? 산업안전재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순간 증폭형, 원만 진행형, 결과수습형은 그 사건의 종류라든지 변화 추이에 따른 어떤 그러한 구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순간 증폭형 같은 경우는 변곡점에서 그냥 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월호 참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또 유조선 사건이 만약에 터졌을 경우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순간 증폭형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완만 진행형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진행하다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오염물질이 누출되어 거기에 누출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예로서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 그 뇌종양 판정을 받아왔던 그런 근로자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인 삼성 반도체 내에서 어떤 그러한 오염 물질에 계속 누적이 돼 있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재판에 가서 이겨갖고 이제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결과 수습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순간 큰일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수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기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졌죠. 그 아파트 현대 아파트 무너졌는데 그런 형태가 결과 수습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재난 안전 직렬조차도 전문성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문적인 사람들도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저기 연구원에서는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분에서 좀 지방행정과 같이 접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또 전문성 뭐 교육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인턴십 경험도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지방행정의 어떤 그런 유연성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우리 저기 토론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정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재난안전 정책에서 지방 분권적 운영의 중요성에 왜 필요한지 잘 말씀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는 스마트 AI가 스스로 의사결정 시스템을 떠나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김보람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더 아래로 내려가서 지원해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자. 그리고 그다음에 총체적인 지방 정부의 자율 방책을 구축하고 커뮤니티 단위에서 또 더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반드시 어떤 지방자치단체 어떤 운영이라든지 재난 대응 관리 체계가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난안전 관리 즉 지방자치단체 역량은 표준화된 어떠한 체계 시스템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즉 전체 커뮤니티 안에서 자원들을 갖다 획득하고 그 안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좀 말씀해 주신 거 있지만 어떤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토대로 해서 재난안전 관리된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산업안전 관련 재해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발전해서 아까 말씀하셨 주셨다시피 안전하면은 미소부터 나는 어떤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혁 박사님부터. 네, 뭐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게 사실은 논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슈를 던진 아젠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산업안전에 관한 거와 같이 세미나를 한 거는 지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년이 넘게 이 지방자치를 우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좀 소홀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방자치 단체가 바라보는 산업안전이 뭔가라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볼 때는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만 했지 거기에 뭐 지역 산업의 안전, 기업의 안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제 산업이라고 하면 안전이다, 산업이라면 보건이다라고 하는 인식부터 관점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방자치 전공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산업안전, 산업보건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그 지방자치를 연구를 하면서 지방사무, 지방기능 이걸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때 많이 얘기하는 게 소방이 어떻다, 방재가 어떻다, 산업이 어떻다, 안전이 어떻다, 보건이 어떻다, 이렇게 분열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했지, 이걸 통합적으로 주민을 위한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한, 국가가 국민을 위하듯이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이런 걸 한번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자체의 기본적인 업무를 단순하게 그냥 보건을 소방을 잘해야 된다, 방제를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기본적인 업무 안에 생존을 할 수 있는 안전, 보건 이런 것이 지자체 기본 업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한 연구를 한번 우리 그 학회하고 연구하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그리고 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공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뭐 우리가 생활하면 안전 문제를 잃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이 심각한 위기가 됐을 때 어떤 특별한 재난이 발생해서 안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역의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데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게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오랫동안 강의하고 또 저는 이제 자치경찰과 소방 관련된 강의를 해 오면서 안전 문제와 지방자치는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산소와 같은 건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각할 때는 치명적인 사건이 터지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이 중요하구나, 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부령이 아주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스스로 정부의 일들을 결정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 문제와 지방자치 문제는 늘 연구하고 연구자들이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안전한 사회 또 정부가 올바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이 지방 분권적 국가 운영 또 안전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세션을 가지고 두 발제자와 토론자들 또 플로의 많은 선생님들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바람은 앞으로 우리 학회하고 또 우리 산업안전연구원하고 안전보건공단이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또 같이 연구하면서 아까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교육에 대한 문제 또 안전 문화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꾸준히 연구해서 이렇게 발신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어떤 소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션에서 두 분 발제와 두 분 토론 또 많은 프로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또 토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션 3 지방분권적 국가운영과 안전정책의 방향에 대한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